전화가 울렸을 때 나는 냄비에 담긴 된장찌개를 저으며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다. 바깥은 늦은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며칠째 계속되는 비에 세상 모든 것이 무채색으로 변한 것 같았다. 내 마음도 그랬다. 지난 몇 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것들이 이 비에 모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화면에는 현우 씨라는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박혀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스불을 끄고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다정하고 부드러웠다. 결혼 날짜를 잡아놓은 예비 신랑의 목소리. 하지만 요즘 들어 그 다정함이 왠지 모르게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은서야, 뭐 하고 있었어? 그냥 저녁 준비하고 있었어요. 현우 씨는요? 나 지금 회사 근처인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좀 늦을 것 같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그가 볼 수는 없었지만 네, 괜찮아요? 천천히 오세요. 미안해. 자기 원래 오늘 같이 저녁 먹으려고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가 늘어놓는 변명에 익숙해져 있었다. 바쁜 회사 일, 갑작스러운 야근, 회식, 우리의 데이트는 자꾸만 미뤄졌고 결혼 준비도 지지부진했다.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하고 불안했다. 저기 은서야,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네,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좀 급하게 필요한 게 있는데 대신 좀 가져다 줄 수 있어? 네, 뭔데요? 콘돔. 혹시 편의점에서 하나만 사다 줄 수 있을까? 여기 근처에는 마땅한 곳이 없어서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콘돔.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지만 우리는 관계를 맺을 때 항상 피임에 신경 썼고 그의 집이나 내 집에 늘 구비해 두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편의점에서 사다 달라고 할까? 의문이 들었지만 나는 애써 떨쳐냈다. 혹시라도 그가 민망해할까 봐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어디로 가져다 주면 돼요? 회사 근처에 있는 헤리티지 호텔 알아? 거기 102호실로 와줄 수 있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아졌다. 호텔 외에 하필 호텔, 그리고 왜 112호실 나는 아무것도 묻지 못했다. 그저 네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내 손에 들린 핸드폰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이상했다. 모든 게 다 이상했다. 하지만 나는 그 의심을 억누르며 현관문을 나섰다. 가로등 불빛 아래 축축하게 젖은 아스팔트를 걷는 내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편의점에 들러 콘돔을 샀다. 계산대 점원의 시선이 왠지 모르게 따가웠다. 투명한 비닐봉투 안에 든 그것은 마치 나의 초라한 현실을 조롱하는 것 같았다. 나는 봉투를 꽉 쥐고 호텔로 향했다. 헤리티지 호텔의 로비는 화려하고 웅장했다. 현우 씨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우 씨, 나 도착했는데 어디 계세요? 아, 은서야. 미안. 갑자기 위에서 부장님이 부르셔서 그냥 112호실로 올라와서 문 두드려줘. 열어줄 거야. 내 손에 든 봉투가 미끄러질 뻔했다.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나는 망설였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이 1층 버튼을 눌러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뒤돌아서야 할지 결국 나는 11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7비아허너 2호실 앞에 섰다.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다시 한번 세게 두드렸다. 그제야 문이 스르륵 열렸다. 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신음소리. 나는 눈을 감았다 떴다.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했다. 침대 위에는 현우 씨와 모르는 여자가 뒤엉켜 있었다. 그들은 내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채 서로에게 열중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나의 믿음, 나의 사랑, 나의 미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 내 손에 들린 비닐봉투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안에서 굴러나온 콘돔 하나가 마치 내 인생의 허망함을 보여주는 것처럼 쨍한 조명 아래 반짝였다. 나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저 멍하니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들 사이의 숨결, 땀 냄새, 그리고 나의 눈물, 그 모든 것이 뒤섞여 끔찍한 비극의 냄새를 풍겼다. 현우 씨는 뒤늦게 나를 발견했다. 그의 눈이 크게 뜨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몸을 돌려 무작정 뛰쳐나왔다. 계단을 뛰어 내려오는 내내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마음속에서 다 말라버린 것 같았다. 그저 텅 빈 공허함만이 나를 감싸고 있었다. 나는 28살, 이은서, 평범한 사무직 직원이었고 한 남자의 예비 신부였으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평범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불과 몇 분 전 나의 손에 들린 비닐봉투와 함께 산산조각 나버렸다. 나의 인생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나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홀로 서 있었다. 그날 밤 이후 내 삶은 고장난 시계처럼 멈춰버렸다. 아니, 멈췄다기보다는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틀어져 버린 것 같아졌다. 나는 더 이상 된장찌개를 끓이지 않았다. 냄비와 국자들은 싱크대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현우 씨에게 보낼 메시지를 작성하려다 말고 손가락을 멈춘 채 허공을 응시했다. 우리의 흔적을 지우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작업이었다. 사진첩 속 환하게 웃는 두 사람의 모습, 함께 고른 결혼식장과 예물 리스트, 신혼여행지 후보들.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심장을 찔러대는 것만 같았다. 나는 그날 밤 호텔 방을 뛰쳐나온 뒤 그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계속 전화를 걸어왔다. 처음에는 무음으로 해두었지만 진동 소리마저 견딜 수 없어 결국 수신 차단을 해버렸다. 그에게서 오는 연락을 완전히 끊어내고 나니 세상은 더욱 고요하고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내 작은 방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퇴근 후에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고 주말에는 침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친구들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은서야, 너 괜찮은 거야? 왜 연락이 안 돼? 현우 씨랑은 어떻게 됐어? 무슨 일인지 말이라도 해줘.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나는 그들에게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내가 겪은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내가 믿었던 미래가 얼마나 더러운 현실이었는지 그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날의 비참함이 다시 한번 생생하게 되살아날 것만 같았다. 그래서 나는 그저 괜찮다는 거짓말만 되풀이했다. 그냥 좀 피곤해. 우리 나중에 보자. 내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친구들은 더 이상 캐묻지 못했다. 그들의 침묵은 나를 더욱 깊은 외로움 속으로 밀어넣었다. 사무실에서의 내 모습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저 텅 빈 껍데기처럼 앉아 있었다.
컴퓨터 모니터 속 빼곡한 숫자들과 보고서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커피를 마셔도 잠이 쏟아졌고 밥을 먹어도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동료들이 가볍게 건네는 농담에도 나는 억지 웃음을 지을 뿐이었다. 다들 나를 보며 은서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라고 물었지만 나는 그저 요즘 잠을 잘 못 자서요. 라고 둘러댔다. 가장 힘들었던 건 밤이었다. 어둠이 찾아오면 내 마음속의 괴물들이 기어 나왔다. 그날 호텔에서 보았던 현우 씨와 그 여자의 모습이 머릿속에 끊임없이 재생되었다. 그들의 웃음소리, 거친 숨소리, 그리고 내가 떨어뜨린 콘돔이 바닥에 굴러가는 소리까지. 모든 감각이 되살아나 나를 질식시켰다. 나는 잠을 청할 수가 없었다. 온몸이 땀으로 축축해질 때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다. 그리고 짧은 잠에서 깨어나면 다시 무의미한 하루가 시작되었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현우 씨의 소셜미디어를 보게 되었다. 차단하기 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의 프로필 사진.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나라는 존재는 그의 삶에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나의 분노는 최고조에 달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 고통받고 있는 걸까? 나는 왜 모든 것을 잃었는데 그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 그의 소셜미디어 피드에는 새로운 글이 올라와 있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주말. 나는 그 글 아래에 달린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았다. 그의 친구들은 부럽다. 현우 씨, 다음에는 저도 불러주세요. 같은 댓글을 남겼고 그는 일일이 다정한 답글을 달고 있었다. 나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가 나에게 보여주었던 다정함은 가짜였을까? 그가 나에게 속삭였던 사랑한다는 말들은 모두 거짓이었을까? 나는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렸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내 안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나는 그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그가 나에게 준 고통만큼 그에게도 똑같은 아픔을 되돌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럴 용기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너무나 무력하고 약해져 있었다. 복수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이렇게 텅 빈 방 안에서 혼자 울고 있을 뿐이었다. 내 삶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 구멍은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블랙홀 같았다. 나는 그 구멍 속으로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었다. 마치 영원히 바닥에 닿지 않을 것처럼. 나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낼 뿐이었다. 언젠가 이 구멍이 메워질 거라고, 이 지독한 외로움과 슬픔이 끝날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어쩌면 나는 이 구멍 속에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나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고 나는 그 폐허 속에 홀로 남겨진 유일한 생존자였다. 비가 내렸다. 지난 밤새도록 내린 비는 그치지 않고 오늘 아침까지도 세상을 잿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젖은 우산을 접어들고 사무실 건물을 나섰다. 퇴근 시간인데도 마음은 전혀 홀가분하지 않았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는 점점 더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어깨에 힘없이 축 늘어진 가방끈을 고쳐매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그날은 평소보다 유난히 발걸음이 무거웠다. 발목까지 오는 긴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도 온몸이 한기를 느꼈다. 어쩌면 그건 물리적인 추위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깊은 공허함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졌고
나는 버스 정류장에 서서 하염없이 창문 밖만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정류장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횡단보도에서였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내렸다. 그는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는데 얼굴이 창백했고 한 손으로 머리를 부여잡고 있었다. 비를 맞으며 허공에 손을 휘젓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였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저 구경만 할 뿐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다. 나 역시 처음에는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다. 남자는 비틀거리다 결국 길가에 주저앉았다. 나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을 느꼈다. 저 사람은 단순히 술에 취한 것이 아니었다. 내 몸은 생각보다 먼저 움직였다. 나는 우산을 든 채 그에게로 달려갔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남자는 대답이 없었다. 그저 고통스러운 신음만 내뱉을 뿐이었다. 그의 얼굴은 땀과 빗물로 뒤섞여 있었고 온몸이 경련하는 듯 떨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어깨를 잡았다. 정신 차리세요. 119 불러 드릴까요? 남자의 눈이 느릿하게 나를 향했다. 그의 눈빛은 초점을 잃은 채 혼란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내 얼굴에 닿는 순간 그의 몸이 거짓말처럼 굳어버렸다. 떨리던 몸이 일순간 정지했고 경련하던 근육들이 풀리는 것 같았다. 그의 눈빛에 혼란스러움 대신 무언가에 대한 갈망과 안도감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가지 마. 그는 힘겹게 한마디를 내뱉었다. 나는 그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쩌면 그는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와 싸우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우산을 그의 머리 위로 기울였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내가 그에게 던진 말은 사실 그를 향한 위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위한 위로이기도 했다. 나는 누군가에게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확인시키고 싶었다. 그의 몸 상태는 내 존재가 가까워질수록 눈에 띄게 안정되는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떨지 않았고 고통스러워 보이던 표정도 점차 평온해졌다. 잠시 후 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아까와 같은 위태로움은 사라져 있었다. 그는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아까와는 달리 날카로우면서도 깊은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에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으시면 택시라도. 그는 내 말을 잘랐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나는 그의 질문에 잠시 머뭇거렸다. 낯선 사람에게 이름을 알려주는 것이 망설여졌다. 하지만 그는 마치 내가 대답해주지 않으면 다시 고통에 빠질 것처럼 불안해 보였다. 이은서예요. 이은서, 그는 내 이름을 천천히 읊조리더니 내 얼굴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나를 꿰뚫어 보는 것 같기도 했고 동시에 내게서 무언가를 찾는 것 같기도 했다. 그의 눈빛 속에는 묘한 기시감과 익숙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명함을 한 장 건네주었다. 정윤재, JS그룹 대표이사. 나는 놀라서 명함을 쳐다보았다. 방금 전까지 길가에 쓰러져 있던 사람이 대기업의 CEO라니 나는 내가 현실과 동떨어진 드라마의 한 장면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다음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비틀거리며 차에 올라탔다.
그리고는 빗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텅 빈 길가에 홀로 서서 젖은 명함을 손에 든 채 한참을 서 있었다.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손바닥에 느껴지는 명함의 차가운 감촉은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의 무채색이었던 삶에 한 줄기 섬광이 지나간 것 같은 순간이었다. 나는 알지 못했다. 이 짧은 우연한 만남이 내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 그가 말했던 보답이 단순히 감사의 표현이 아닐 거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그에게 지독한 고통을 멈추게 할 유일한 해독제 안티도테라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정윤자의 대표의 명함을 지갑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가끔씩 혼자 있을 때 꺼내어 보곤 했다. 빛바랜 종이 한 장에 인쇄된 그의 이름과 직책은 내게는 현실과 동떨어진 판타지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가 왜 내 앞에서 갑자기 쓰러졌는지, 그리고 왜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마자 안정을 되찾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에게는 그저 끔찍한 비극의 잔해 속에서 잠시 스쳐 지나간, 설명할 수 없는 한 줄기 빛과 같은 경험이었다. 며칠 후 나는 퇴근길에 휴대폰을 켰다가 낯선 번호로부터 온 문자를 발견했다. 이은서 씨 되시죠? JS그룹 정윤자의 대표입니다. 지난번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괜찮으시다면 저와 저녁 식사라도 한번 하시는 건 어떨까요? 부담스러우시면 거절하셔도 좋습니다. 제 연락처는 명함에 있습니다. 나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의 연락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망설였다. 그의 정체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고 나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왠지 모르게 그를 다시 만나보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다. 그의 눈빛 속에서 보았던 혼란스러움과 동시에 안도감이 서려 있던 그 복잡한 감정이 자꾸만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결국 나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용기를 내어 답장을 보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이번 주 금요일 저녁은 어떠신가요? 그의 답장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돌아왔다. 네, 좋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 제가 예약해 놓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약속 장소로 향하는 내내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는 청담동의 한 레스토랑을 예약해 두었다. 나는 난생 처음 가보는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의 분위기에 압도당했다. 그곳에는 이미 그가 와 있었다. 정윤재 대표는 며칠 전 비 오는 길가에 쓰러져 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그의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여유가 넘쳤다. 그는 나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빼주며 환하게 웃었다. 이은서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를 마주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그날은 정말, 네, 덕분에 괜찮아졌습니다. 그는 내 말을 잘라버리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덕분에 그의 말 한마디가 내게는 수많은 의문들을 남겼다. 나는 그에게 지난날의 일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려 했지만 그는 능숙하게 화제를 돌리며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은서 씨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그냥 평범한 사무직 직원이에요. 평범하다니요? 세상에 평범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샐러드를 포크로 찔렀다. 그때였다. 나는 그의 눈빛이 다시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가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정 대표님, 괜찮으세요?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그는 갑자기 손을 들어 올리며 내 손목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이내 멈칫하며 자신의 행동에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그날 비 오는 길가에서처럼 그의 몸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의 손등 위에 내 손을 살짝 얹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의 온몸을 훑고 지나가던 경련이 멈췄다. 그의 고통스러운 표정이 서서히 풀리더니 아까처럼 평온한 얼굴로 돌아왔다.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이은서 씨.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게 대체... 나는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었다. 나 역시 이 기묘하고도 신기한 경험에 압도당해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내 손을 놓지 않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어쩐지 그의 내면은 차갑고 외로워 보였다. 그때 나는 문득 깨달았다. 그의 눈빛에서 보았던 불안함과 고통은 그가 혼자 감당해야 했던 거대한 짐이었을 거라는 것을. 그날 밤 그는 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겪고 있는 희귀한 질병, 그리고 그 질병이 불러온 고통과 외로움에 대해 그는 나의 존재가 자신의 고통을 멈추게 할 유일한 해독제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가졌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공, 명예, 부.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무거운 짐일 뿐이었다. 그는 나처럼, 아니 나보다 더 깊은 외로움 속에 살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고통을 멈추게 하는 존재였고 그는 나의 텅 빈 마음을 채워주는 존재였다.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사랑이라기보다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서의 만남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어쩌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나는 그때는 알지 못했다. 우리의 만남은 기묘한 규칙에 의해 지배되었다. 정윤재 대표. 아니, 윤재 씨는 한 달에 한두 번 정해지지 않은 시간에 나를 찾아왔다. 그는 늘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나타났다가 내가 그의 곁에 앉아 손을 잡아주거나 그저 말없이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거짓말처럼 안정을 되찾았다. 그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나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내 몸은 일종의 독에 반응하고 있어. 그리고 이은서 씨는 그 독에 대한 유일한 해독제야 라고 설명할 뿐이었다. 나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 믿지 않고서는 이 기이한 관계를 설명할 길이 없었다. 처음에는 그저 치료사와 환자의 관계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의 고통을 멈추게 하는 도구였고 그는 내게 안정감을 주는 존재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관계는 점차 다른 형태로 변해갔다. 나는 그에게 지난날 현우 씨에게 받았던 상처와 배신감에 대해 조금씩 털어놓았다. 내가 얼마나 무력했고 얼마나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는지 그는 나의 이야기를 그저 묵묵히 들어주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아주기도 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나는 그 안에서 잊고 지냈던 평온함을 느꼈다. 윤재 씨 역시 나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JS그룹의 후계자로서 짊어져야 했던 무거운 책임감. 언제 덮쳐올지 모르는 고통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그로 인해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했던 외로움에 대해 그는 어린 시절부터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마음을 나눌 친구 하나 없었다고 했다. 그의 삶은 화려한 껍데기 속에 갇힌
쓸쓸한 새와 같았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눈빛 속에서 보았던 외로움의 정체를 비로소 깨달았다. 어느 날 윤재 씨가 나를 자신의 회사로 데려갔다. 나는 그의 사무실에 들어가 깜짝 놀랐다. 창밖으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마치 영화에나 나올 법한 공간이었다. 그는 내게 자신의 책상을 보여주며 말했다. 은서 씨, 여기 앉아보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의자에 앉았다. 그는 내 등 뒤에 서서 창밖을 가리켰다. 저기 보이는 모든 건물을 보세요. 저 건물들 중 절반은 우리 회사 소유입니다.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내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세계였다. 그는 그런 내가 귀엽다는 듯이 웃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족쇄에 가깝죠. 저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힘이 넘쳤다. 하지만 은서 씨를 만나고 나서 조금 달라졌어요.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어요. 나는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나를 더 이상 해독제가 아닌 자신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나를 잃어버린 자신의 일부처럼 소중히 여겼고 나의 존재를 인정해 주었다. 그는 현우 씨가 내게서 빼앗아갔던 자존감과 행복을 서서히 되찾아 주었다. 그의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나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였다. 우리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졌다. 그는 나를 데리고 한적한 공원을 산책했고 소박한 동네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하고 안정적이었다. 나는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것은 명품 가방이나 값비싼 선물, 달콤한 속삭임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내 옆에 있어주는 누군가의 존재였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그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내게 말했다. 은서 씨, 저를 믿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덧붙였다. 당신이 겪었던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옆에 있을 테니 다시는 그런 상처를 받지 않도록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의 진심이 담긴 말에 나는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다. 현우 씨에게 받았던 배신감과 상처,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응어리져 있던 마음속의 감정들이 터져 나왔다. 그는 말없이 나를 품에 안아주었다. 그의 품속에서 나는 한없이 울었다. 그의 품은 튼튼했고 나는 그 안에서 비로소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그에게서 잃어버렸던 나의 일부를 되찾은 것만 같았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해독제와 환자의 관계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진정한 의미의 동행이 되어가고 있었다. 윤재 씨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쌓여가면서 내 삶은 예전의 무채색에서 벗어나 조금씩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퇴근 후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았다. 가끔은 윤재 씨와 함께 서점에 들러 책을 고르기도 하고 주말에는 한적한 교회로 드라이브를 떠나기도 했다. 그의 옆에 있을 때면 나는 비로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잃어버렸던 나의 일부를 되찾은 기분이었다. 그의 존재는 나에게 단순한 위로를 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주었다. 그날은 윤재 씨와 함께
평범한 주말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 우리는 한적한 공원을 걷다가 벤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셨다. 윤재 씨는 내 손을 잡고 부드럽게 웃었다. 은서 씨, 나랑 함께라서 행복해요.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서야. 나는 그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현우 씨였다. 그는 내 옆에 앉아 있는 윤재 씨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의 옆에는 그날 밤 호텔에서 보았던 여자가 있었다. 그들은 손을 잡고 있었다. 나와 윤재 씨를 보고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다시 마주하게 될 줄 몰랐던 과거의 악몽이 눈앞에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윤재 씨는 나의 긴장감을 눈치챘는지 내 손을 더욱 꽉 잡았다. 누구시죠? 윤재 씨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현우 씨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어색하게 웃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은서의 예전 남자친구입니다. 혹시 은서 씨, 이분은 누구세요? 그의 뻔뻔한 태도에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예전 남자친구라고 말했지만 그에게는 그날 밤의 배신에 대한 어떤 미안함도 느껴지지 않았다. 윤재 씨는 나를 보호하려는 듯 내 몸을 자신 쪽으로 살짝 끌어당겼다. 저는 이은서 씨의 현재 남자친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윤재 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현우 씨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그는 윤재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는 듯 말했다. 오, 그러시군요. 그런데 은서야, 너 설마 이 사람한테 나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얘기했어. 나는 그냥 잠깐 삐끗했던 것뿐이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도 있었잖아. 그의 말은 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삐끗했던 것뿐이라니. 그는 우리의 사랑을, 나의 믿음을 그렇게 하찮은 것으로 치부하고 있었다. 나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다시 시작해. 당신은 나를 버리고 다른 여자랑 호텔에 있었잖아. 당신이 준 상처가 얼마나 깊은데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어. 현우 씨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은서야. 그건 오해야. 그 여자는 그냥 오해 내 눈으로 직접 봤는데 그게 어떻게 오해야. 나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른 채 소리쳤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현우 씨 옆에 있던 여자는 눈치를 보며 그의 손을 놓았다. 그때 윤재 씨가 내 손을 다시 잡았다. 그리고는 현우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이은서 씨는 당신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다시는 이은서 씨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그녀를 괴롭히는 일이 한 번이라도 더 발생한다면 저는 당신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 겁니다. JS그룹의 이름으로 맹세하죠. 윤재 씨의 단호하고 위협적인 말투에 현우 씨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JS그룹이 얼마나 거대한 기업인지 알고 있었다. 그는 윤재 씨의 기세에 눌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나와 윤재 씨를 번갈아 보며 두려움에 질린 표정을 짓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윤재 씨의 손에 이끌려 그 자리를 떠났다. 공원을 벗어나 차에 타서야 나는 겨우 울음을 멈출 수 있었다. 윤재 씨는 운전을 하면서도 내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나를 자신의 품에 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다. 이제 괜찮아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따뜻한 품속에서 나는 비로소 모든 악몽에서 벗어난 것 같았다. 현우 씨가 던진 상처의 조각들은 여전히 아팠지만 윤재 씨가 준 사랑이라는 해독제는 그 모든 아픔을 서서히 치유해주고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사는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윤재 씨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현우 씨와의 예기치 않은 재회는 나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윤재 씨와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는 나를 굳건히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주었고 나는 그에게서 진정한 안정감을 느꼈다. 하지만 우리의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언젠가 한 번은 닥쳐올 거라고 예상했던 현실의 벽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재 씨의 희귀한 질병, 그리고 내가 그의 해독제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건 한 달쯤 지나서였다. 처음에는 윤재 씨의 측근들 사이에서만 속삭이던 이야기가 그의 경쟁 기업들과 재계에까지 퍼져나갔다. JS그룹의 후계자인 윤재 씨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발작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를 진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한 평범한 여자와의 접촉이라는 소문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다. 나는 어느 날 윤재 씨의 비서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이은서 씨, 죄송하지만 윤재 대표님께서는 당분간 이은서 씨를 만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당황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자세한 이야기는 드릴 수 없지만 지금 재계에서 이은서 씨와 대표님 관계에 대한 소문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은서 씨가 다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걱정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단호함도 묻어 있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윤재 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는 나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다. 나는 불안했다. 혹시 나 때문에 그가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닐까? 혹시 나의 존재가 그에게 짐이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며칠을 윤재 씨의 연락을 기다리며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뜻밖의 인물이 나를 찾아왔다. 바로 윤재 씨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청담동의 한 고급 카페에서 나를 만나자고 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나갔다. 윤재 씨의 어머니는 고고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풍기는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훑어보았다. 이은서 씨 맞으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네, 안녕하세요. 더 이상의 만남은 그만두시는 게 좋겠어요.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나는 그녀의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무슨 말씀이신지. 내 아들은 JS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재계에서는 내 아들이 한 여자에게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병약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파다해요. 그 여자가 바로 이은서 씨라는 것도 다 알고 있고요. 그녀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나의 심장을 찔렀다. 나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나를 향한 경멸과 불신을 읽을 수 있었다. 이은서 씨, 내가 알기로는 내 아들의 전 약혼녀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녀와는 달리 이은서 씨는 평범한 직업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물론 평범한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 집안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그녀의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녀의 말대로
윤재 씨의 세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사람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나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건 위자료예요. 이걸 받고 내 아들 곁을 떠나주세요. 이은서 씨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일 겁니다. 나는 봉투를 보았다. 두툼한 봉투 안에는 엄청난 금액의 수표가 들어 있을 것이 분명했다. 나는 봉투를 거부하려 했지만 그녀의 차가운 눈빛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눈에서는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현우 씨에게서 버림받았을 때처럼 다시 한번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깨달았다. 이은서 씨, 내 아들에게는 당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내 아들의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나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나는 카페를 나와 무작정 거리를 걸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다. 나는 윤재 씨에게 정말로 필요한 존재였을까? 아니면 그저 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일시적인 도구였을까? 나로 인해 그가 더 큰 공영에 처한 것은 아닐까? 나의 존재가 그의 약점이 되고 있다는 어머니의 말은 나를 짓눌렀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된 기분이었다. 길을 걷다 멈춰 섰다. 그때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한번 비 오는 거리 위에 홀로 남겨졌다. 빗방울이 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었다. 나는 무작정 걷고 또 걸었다. 윤재 씨의 어머니가 건넨 봉투는 내 손에서 여전히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나는 봉투를 꽉 쥐고 있었다. 마치 그것이 내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증표인 것처럼. 나는 윤재 씨의 해독제였지만 동시에 그의 가족에게는 약점이자 위험 요소였다. 그 사실이 나를 짓눌렀다. 그날 밤 나는 윤재 씨에게 전화를 걸고 또 걸었다. 하지만 그의 전화기는 여전히 꺼져 있었다. 나는 메시지를 남겼다. 윤재 씨, 저 때문에 힘든 거 아니죠? 혹시 제가 짐이 된 건가요? 하지만 나의 메시지는 이리 사라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의 어머니가 건넨 봉투를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다. 그리고 다시 혼자였다. 예전의 나처럼 모든 것을 잃고 텅 빈 공간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윤재 씨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회사에서는 동료들이 나를 묘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은 나에게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주었다. 나는 결국 조퇴를 하고 집으로 향했다. 그때 회사 건물 로비에서 낯익은 얼굴을 만났다. 현우 씨였다. 그는 내 앞에서 길을 막고 섰다. 은서야, 잠시 나랑 이야기 좀 해. 나는 그를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그는 내 손목을 잡았다. 놔, 은서야. 오해하지 마. 내가 오늘 여기 온 건 너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야. 나는 그를 쏘아보았다. 그에게서 풍겨오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나를 불쾌하게 만들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나를 건물 밖으로 이끌었다. 우리는 회사 근처의 한적한 카페에 들어갔다. 그는 내 앞에서 한없이 초라한 모습이었다. 은서야, 네가 만나는 그 남자. JS그룹 정윤자의 대표 맞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나는 그 남자에 대해 다 알아. 그가 겪고 있는 희귀한 질병,
그리고 그 병 때문에 네가 그에게 필요한 해독제라는 것까지. 나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현우 씨는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걸까? 너 혹시 그 남자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당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 지금. 재계에서는 너 때문에 정윤자의 대표가 이사회에서 밀려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너 때문에 그 남자가 얼마나 큰 위기에 처했는지 알아. 현우 씨의 말은 나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나는 그가 나에게 한 거짓말들 때문에 이미 상처를 입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왠지 모를 진실성이 담겨 있었다. 나는 불안했다. 혹시 정말로 나 때문에 윤재 씨가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닐까? 은서야, 나는 네가 다치는 걸 원치 않아. 너는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에게서 벗어나. 네가 계속 그 남자 옆에 있으면 너도 그 남자도 모두 다칠 거야. 그는 나에게 동정심을 보이려는 것처럼 말했지만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다른 것을 읽을 수 있었다. 그건 바로 질투와 욕심이었다. 그는 윤재 씨가 가진 모든 것을 탐내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중요한 약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순간 나의 내면에 숨어있던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당신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당신은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버리고 다른 여자랑 있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걱정해, 은서야. 그건 닥쳐. 당신은 그냥 나를 이용하려는 것뿐이야. 당신이 원하는 건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진 윤재 씨와의 관계야. 당신은 언제나 나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어.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나는 소리쳤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다. 나는 더 이상 무력하고 약한 이은서가 아니었다. 윤재 씨가 나에게 준 사랑과 용기는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현우 씨를 향해 차갑게 말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당신은 이제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진 사람이야. 나는 현우 씨를 뒤로 하고 카페를 나섰다. 빗방울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윤재 씨의 번호를 눌렀다. 전화기는 여전히 꺼져 있었다. 나는 그의 집으로 향했다. 그가 나를 만나주지 않더라도 나는 그에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가 짊어진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그것이 내가 그에게 받은 사랑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빗속을 뚫고 그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빗속을 뚫고 윤재 씨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다. 숨을 헐떡이며 초인종을 눌렀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나는 몇 번이나 더 초인종을 눌렀지만 여전히 침묵만이 흘렀다. 나는 절망적인 마음에 문을 두드렸다. 윤재 씨 저예요. 은서예요. 안에 계신 거 알아요. 그때 문이 천천히 열렸다. 문을 열어준 건 윤재 씨였다. 그의 모습은 며칠 전과는 전혀 달랐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채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는 내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고통스러운 발작의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는 힘겹게 문을 잡고 서 있었다. 은서 씨?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흩어졌다. 나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집은 며칠 전 내가 왔을 때와는 달리 난장판이었다.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약병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저 고통스러운 신음만 내뱉을 뿐이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그를 덮치려던 고통의 파도가 멈추는 것을 느꼈다. 그의 몸이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다. 그는 나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고통과 혼란스러움에서 점차 벗어나 다시 예전의 그 날카롭고 깊은 눈빛으로 돌아왔다. 은서 씨, 왜 왔어요? 내가 당신을 다치게 할까봐.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그리고 그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제가 왜 여기 오면 안 돼요, 전. 윤재 씨를 혼자 둘 수 없어요. 제가 당신의 해독제라면서요? 제가 여기 있는데 왜 아파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나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윤재 씨는 내 눈을 보더니 결국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은 내 손등 위로 떨어졌다. 나는 그가 울고 있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그는 늘 강하고 완벽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저 한없이 약하고 외로운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나를 품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은서 씨,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보호하려고. 내가 당신을 밀어냈는데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저 여기 있잖아요. 나는 그의 등을 쓰다듬으며 그를 위로했다. 그의 품에 안겨 있는 동안. 나는 그가 얼마나 큰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혼자 싸워왔는지 깨달았다. 그의 어머니가 건넨 돈, 현우 씨의 협박,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흔들었지만 결국 나는 그를 선택했다. 그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의 손을 놓을 수 없었다. 며칠 후 윤재 씨는 나를 이끌고 자신의 회사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사들과 그의 어머니가 모여 있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윤재 씨의 어머니는 나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윤재야, 이 아이를 왜 여기까지 데려온 거니? 너 이대로 계속하면 이사회에서 해임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었니? 윤재 씨는 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이사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 지금 제게 닥친 병과 이은서 씨와의 관계에 대해 소문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은서 씨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제 해독제가 아니라 제 삶의 유일한 빛입니다. 그녀가 없으면 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윤재 씨의 단호한 고백에 회의실은 술렁거렸다. 그의 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듯 윤재 씨를 바라보았다. 윤재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이 아이 때문에 네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어. 잃지 않습니다. 저는 이은서 씨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지킬 겁니다. 그리고 이은서 씨를 해하려는 모든 사람들은 저와 JS그룹의 적이 될 겁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향한 그의 약속이자 동시에 그가 짊어진 모든 것을 걸고 한 선언이었다. 나는 그의 옆에 서서 그의 손을 잡았다. 내 손에 닿는 그의 따뜻한 온기는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윤재 씨와 함께 그를 해하려는 모든 사람들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강해져 가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통해 상처 입은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을 발견했다. 세월이 흘렀다. 윤재 씨의 희귀병은 여전히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병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나는 더 이상 그의 해독제가 아닌
그의 삶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였다. 윤재 씨는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지 않았다. 그는 나의 존재가 그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함께 이사회에 맞섰고 그의 어머니를 설득했으며 나를 해치려던 현우 씨를 법적으로 처리했다. 그 모든 과정을 함께 이겨내면서 우리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다. 결혼 후 우리는 한적한 교회에 작은 집을 지었다. 층고가 높은 거실에는 햇살이 가득 들어왔고 집 뒤편에는 윤재 씨가 직접 가꾼 작은 텃밭이 있었다. 나는 회사에 사표를 내고 동네의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내가 그토록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다시 찾은 기분이었다. 어느 맑은 가을 오후, 우리는 함께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었다. 윤재 씨는 흙이 묻은 손으로 내 임에 묻은 땀을 닦아주었다. 은서 씨, 행복해요. 나는 그의 눈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네, 너무 행복해요. 윤재 씨는요, 저도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작은 텃밭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그의 말에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나는 그에게서 사랑이라는 감정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내게서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서로의 삶의 전부가 되어주었다. 저녁에는 텃밭에서 딴 상추로 삼겹살을 구워 먹었다. 윤재 씨는 서툰 솜씨로 쌈을 싸서 내 입에 넣어주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소박한 저녁 식사를 즐기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우리의 대화는 특별할 것 없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과 사랑이 가득했다. 밤이 되자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다. 윤재 씨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평화를 얻은 기분이었다. 텔레비전에서는 한 남녀가 사랑을 속삭이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보며 문득 현우 씨가 생각났다. 지난 날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흉터처럼 나의 과거를 상징하는 하나의 흔적일 뿐이었다. 나는 그 상처를 통해 더 강해졌고 더 성숙해졌다. 나는 윤재 씨를 쳐다보았다. 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존재는 내게 단순한 사랑 이상의 의미였다. 그는 나의 구원이자 나의 해독제이자 나의 전부였다. 우리는 함께 늙어가고 있었다. 우리의 집은 행복으로 가득했고 우리의 삶은 사랑으로 채워져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비 내리는 거리 위에 홀로 서 있는 외로운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한 남자의 사랑을 받으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행복한 여자였다. 나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을 맺었다. 비극적인 시작이었지만 따뜻하고 아름다운 결말이었다.